경계선 지능을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선 지능은 어느 정도의 그냥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뚜렷하게 오래 걸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흔히들 IQ는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훈련이나 혹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가능하다. 아이에게 참아, 그래도 힘내야 돼, 잘 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게 되고 점점 입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쿠쿠닥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경계선 지능을 병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계선 지능은 어느 정도의 그냥 상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IQ 검사라고 하죠. IQ 검사의 점수는 등수를 점수로 바꾼 어떤 시스템인데요. 100이 평균이고 80에서 120을 우리가 보통이라고 부르고 70% 정도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라고 해서 IQ가 70 미만이어서 현저히 인지의 발달이 저조한 경우를 지적장애 2%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적장애와 정상 혹은 보통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70에서 80 정도의 IQ 수치를 갖고 있는 인구를 경계선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전 인구의 13에서 15%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병이나 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또 어떻게 검사를 해도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꼭 나오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병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 크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능 검사를 했을 때 언어, 비언어, 작업기억, 처리 속도, 그다음에 소근육 발달, 이런 여러 가지 발달 부분 중에 어떤 것이 두드러지게 더 저조한가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경계선 지능이다, 혹은 경계선 지능은 무조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경계선 지능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은 적응하는 데 속도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입니다. 남들보다 인지를 처리하는 속도가 많이 늦고 숙달되는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혹은 꼼꼼하게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 혹은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서 적응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 유치원, 학교, 학원 이렇게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 다른 사람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면, 경계선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적응하는 데 시간이 뚜렷하게 오래 걸리는 정도를 말합니다. 물론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한 달 걸렸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선 지능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규칙,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언어 발달이 좀 저조하다면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거나, 혹은 자기 자신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좀 느낀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좀 이해하는 게 좀 늦거나 어렵거나, 이런 경우도 경계선 지능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언어성 인지, 그래서 우리 시공간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공간감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실내에서 길을 굉장히 잘 잃게 된다거나, 그리고 또 자기 몸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센스가 부족해서 물건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는 사람, 여기저기 많이 부딪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인지 발달에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수학 문제를 풀거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좌우, 상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고, 또 이제 뭐 옷을 입거나 이럴 때도 좌우를 많이 헷갈려 한다, 뭐 신발이나 이런 것들도 좀 헷갈려 한다, 이런 것들도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해서 단기 기억력의 저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예를 들면 철수야 오늘 집에 오기 전에 이런 거
이런 거 꼭 챙겨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5가지 중에 한두 가지는 챙기는데 나머지는 아주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혹은 공부할 때도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랑 뒷 단원에서 배웠던 게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몇 시간 사이, 하루 이틀 사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몇 시간 정도 전에 배웠던 거, 하루 이틀 전에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싹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두 가지가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좀 힘들거나 고생스러울 수도 있죠. 뭐 그다음에 자기 물건이나 소지품 이런 것들을 깜빡깜빡하거나 잘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작업 기억력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소근육 발달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저조해서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를 조립하거나 만들거나 뭔가를 쓰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설프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춤을 추거나 동작을 배우거나 뭔가 새로운 운동을 배우거나 이랬을 때도 몸이 막 꼬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무한도전 같은 거 보시면 멤버들이 춤 배울 때 굉장히 어설프고 서툴러서 웃음을 많이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런 특정 영역에 있어서 약점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인지 발달의 도메인들, 이렇게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조한 경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주 특출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저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전체적으로 지능 발달에 영향을 줘서 인지 발달에 영향을 줘서 경계선 지능으로 검사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신 부모님들이 IQ 검사하고 나면 실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IQ 130 나왔는데 나 어렸을 때 140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에서 혹은 집단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 IQ 검사는 많이 부정확합니다. 그런 IQ 검사는 전반적인 인지 발달을 다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지필이나 컴퓨터로만 할 수 있는 특정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스코어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수의 사람을 시행을 해서 표준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들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웩슬러 지능 검사라는 이런 IQ 검사는 병원에서 혹은 이제 연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쓰였던 검사이고 10년 단위로 표준을 조금씩 바꿉니다. 연구를 시행해서 표준을 조금 더 바꾸고 검사 내용도 조금 더 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이 IQ 검사를 했을 때 무조건 50%의 사람은 100보다 낮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중에 50명에 해당한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IQ는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수치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어렸을 때 머리가 좋으면 평생 머리가 좋다 혹은 IQ는 불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IQ는 인지 발달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과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부분이 동시에 반반 정도 섞여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걸 계속해서 노력해서 인지 발달을 하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결국엔 나중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IQ 검사를 해서 120, 130이 나온다. 굉장히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IQ 120, 130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기도 합니다. 꽤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선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점점 학습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학습을 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면 90, 80 이렇게까지 더하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IQ 지수라는 건 절대 고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날 당일 컨디션과 집중력, 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꽤나 영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간 텀을 1년, 2년 텀을 두고 여러 번 했을 때 나오는 그 경향성을 보고자 하는 거지 수치를 세세하게 저번엔 120이었는데 이번엔 왜 115예요? 머리가 더 나빠진 건가요? 이렇게 볼 일은 아닙니다. 또 경계선 지능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갖고 있는 인지의 발달은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편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못하는 건 굉장히 못하고 잘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능력, 언어적 인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역사나 사회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올 수가 있죠. 또 반대로 언어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지만 수리적인 능력, 시공간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수학 점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이어도 학습이나 점수는 좋을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 어떤 영역에 강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ADHD와 경계선 지능은 좀 범주가 다른 말입니다. ADHD의 주 증상은 주의집중력 결핍, 과잉행동성, 충동 조절의 어려움, 전반적으로는 자기 조절의 어려움에 좀 가깝습니다. 인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절력, 주의집중력의 유지의 어려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인지 발달이 머리가 좋아도 ADHD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계선 지능은 인지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부분인데요. 당연히 인지 발달의 한 부분 중엔 주의 집중력의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 경우 ADHD 혹은 주의 집중력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임에도 불구하고 ADHD나 주의 집중력 문제가 없는 경우도 아닌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서로가 좀 카테고리가 다른 증상이나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HD는 주로 이제 깜빡깜빡 까먹는 거, 집중이 어려운 거,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물건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걸 사지 않고는 배기기 어렵다. 또 혹은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갑자기 좀 욱하고 급발진해서 화를 낸다. 예를 들면 이런 증상들이 좀 주가 되는 거고요. 경계선 지능은 이제 어떤 인지 발달의 어려움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언어 발달이 어려워서 말의 이해나 표현이 어렵다. 시공간 능력이나 추론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추측이나 예상이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달리 증상을 좀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증상이 좀 겹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계선 지능에서 좋아지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동적인 상태이고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훈련이나 혹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게 가능하다. 그러려면 일단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못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ADHD나 경계선 지능이 좀 의심되는데 이렇다면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의심만으로 내가 경계선 지능인가?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안 되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저 사람 경계선 지능 아니야? 저 사람 저거 무슨 ADHD 같은 거 무슨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재단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나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것에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 잘 아는 선생님과 그런 것들을 좀 계획을 세워보시거나 정보를 수집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언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건 말인가 글인가에 따라서도 좀 다릅니다. 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대화나 말을 하는 연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해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아이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 대답을 구체화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 저런 것 때문에 그러니? 이런 것 때문인 거니?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객관식으로 고를 수 있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개방형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더 말을 못해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말은 잘하는데 글을 읽는 게 어렵다거나 쓰는 게 어렵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책 읽기 그리고 책을 요약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책을 부모랑 같이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질문이나 대답을 통해서 부모님이 좀 쉽게 풀어주는 설명을 통해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거. 또 혹은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져주는 거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고 책을 짧게나마 한 단락 혹은 한 페이지를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아이랑 좀 요약을 해본다거나 질문을 통해서 문답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책을 읽는 능력을 좀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또 글을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땐 말을 먼저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주제를 주고 여기에다 이렇게 써봐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부모하고 자녀가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각을 좀 빌드업 해 나가는 브레인스토밍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글을 쓰도록 하면 좀 더 쉽게 글을 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글을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는 글의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까지는 부모님이 써주거나 시작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아이의 좀 어려워하는 스텝을 조금만 도와준다면 그리고 칭찬과 지지 격려
가족녀를 통해서 좀 이끌어준다면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공간 능력이나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은 좀 연결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이거는 많이 놀아야 됩니다. 어디서 노느냐? 놀이터에서 많이 놀아야 됩니다. 놀이터에서 뛰고 걷고 장애물 넘어가고 피하고 줄 넘어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시공간 능력하고 연관이 많이 있거든요. 시공간 능력은 절대 종이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앉아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아이들 중에 굉장히 언어 발달이 빠르고 예를 들면 막 영어 유치원 다녀서 굉장히 영어 잘하고 막 이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상 찍어온 거 보면 몸 쓰는 거 굉장히 서툴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못하는 건 안 하게 되면 못하는 거 점점 더 못하게 되거든요. 근데 시공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놀이터 가서 뛰어놀고 올라가고 기어가고 장애물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시공간 능력을 키우는 능력, 사실은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건데 중간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피해 갈 건가 하는 그런 생각과 계획과 실행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잘 놀지 못하면 문제 해결 잘 못합니다. 그래서 노는 시간을 충분히 많이 주시고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력, 작업 기억력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카드 게임 중에 카드를 이렇게 넘겼다가 없어지고 근데 여기서 나왔던 모양이 이제 동시에 맞으면 이제 정답이 맞춰진 거잖아요. 이런 게임 같은 것들이 단기 기억력을 좀 배양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자기의 할 일이나 이런 것들을 까먹지 않게 말을 100번 하면은 부모님도 화가 많이 납니다. 결국에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 아까 내가 하라고 그랬지 내가 몇 번이나 알려줘야 돼! 뭐 이렇게 화를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판이나 혹은 이제 화이트보드 같은 거 냉장고에다가 붙여놓고 오늘 꼭 챙겨야 할 거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적어두게 하고 그걸 반복적으로 좀 보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각화 시켜주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럴 때 아이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시각화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두세 가지 정도만 알려주시는 게 좋아요. 막 아이의 인지를 넘어서서 막 5가지, 6가지, 10가지 이렇게 쭈르륵 해놓고 이거 외워 이렇게 하면 절대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만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경계선 인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꽤나 좀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타입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치료나 중재가 굉장히 많은데 다 돈 내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나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계선 지능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알아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일단 요즘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나 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겠는데, 경계선 지능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정 검사 같은 것들을 좀 지원을 해주거나 검사 이후에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장애로 진단이 되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언어인지 향상 프로그램, 뭐 수리인지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을 좀 매칭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따로 시도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교육청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상의를 하시면 예를 들면 학교 전체에서 몇 명을 모아놓고 하는 수업 이런 것도 있지만 반에서 2~3명 정도 모아놓고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른데, 학교 수업 다 끝나고 나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아이에게 국어 학습이나 수학 학습 이런 것들을 따로 해주시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선생님을 매칭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바우처 카드라는 걸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근처에 있는 전문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심리센터 이런 곳들에 가서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이 보통 사회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점점 다른 친구하고 어떤 말의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시 경계선 지능센터 이런 곳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또 아이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실 부모님이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이에게 노력을 기울여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서 부모님께서 아이랑 보내는 시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인식이 높아져서 처음부터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 것 같아요 라고 오시는 경우, 뭐 혹은 학습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병원을 올 때 우울이나 불안 같은 심리적인 문제, 혹은 학교를 가기 싫다,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서 학교 가기 싫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디에서 가장 큰 좌절감이나 힘듦을 느끼냐면 친구 관계가 어려울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듭니다. 또래 관계에서 놀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놀이에 끼기가 어렵거나 친구들이 나를 이유 없이 따돌리는 것 같다거나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거나, 혹은 친구가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 대처가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엔 화도 많이 내봤다가 삐지기도 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그러다가 점점 위축되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가기가 싫어지고 등교할 때만 되면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시무룩해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혹은 학교 가기 싫다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학교를 빠지는 날이 점점 늘어난다, 조퇴를 한다, 이런 증상이나 징후가 보인다면 아이가 뭔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게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일단은 빨리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이가 어떤 걸 좀 힘들어하는지, 어느 부분이 걸려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지를 문제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아이에게 참아, 그래도 힘내야 돼, 잘 될 거야, 이런 무조건적인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이상 자기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게 되고 점점 입을 닫고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아이를 좀 잘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다,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하시거나 상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걸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부모로서 마음이 아주 무거운 일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이라는 건 충분히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는 것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지능 지수 숫자가 아이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발달의 속도도 사람마다 차이가 나고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아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객관적으로 아이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수용적으로 아이를 대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이를 수용적으로 대하기 위해선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고 사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좀 잘 살펴가시면서 아이를 잘 끝까지 끌고 가실 수 있도록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을 못 가게 되니까 미디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또래 관계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학교를 갔는데 너무 어색해서 친구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학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애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어떻게 아이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나요? 이러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안녕하세요. 유튜브 쿠쿠닥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성우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병원에 아이를 데려오신다 이러면은 공부 문제도 있지만 사회성 문제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아주 어린아이도 그렇고 코로나 대학생 학번, 그 시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영향, 임팩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 학교 굉장히 오랫동안 등교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남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좀 많이 저조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10%씩 언어 발달 지수가 좀 떨어졌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어는 타인을 모방함으로 인해서 발달하게 됩니다. 부모하고의 대화, 친구와 선생님하고의 대화,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이나 입모양을 보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되고, 가정에 있을 때 가정보육을 하게 되면서 아무리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지만 24시간 아이의
아이에게 계속 반응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체력적으로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어서 미디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당연히 어린이집, 학교 이런 것들을 못 가게 되니까 또래 관계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어떻게 놀아야 될지 아이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회성도 점점점 떨어지고,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시 학교를 갔는데 너무 어색해서 친구들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친해져야 될지, 어떻게 놀아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학교 가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애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시기에 대학생을 보냈다는 경우에도 그 친구들이 대학교 시간 한 2년 정도로 이제 쉽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나갔는데 대학 시절에 겪었어야 되는 사회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서 적응이 좀 어려웠다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성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 가서도 다른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저기 가서도 잘 어울리고 약간 핵인싸처럼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오시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성향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이 사회성이 좋지 않은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외향적이야만 사회성이 좋은 거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조금 벗어나시면 좋겠고, 결국 사회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문제 해결, 갈등 해결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고 뭐 부부 간에도 차이점 혹은 의견의 차이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걸, 마음이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얼마만큼 좁히면서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성에 갖고 있는 의미 혹은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사회성 발달이 잘 된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좀 더 편안합니다.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이해를 조종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우리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편하긴 하지만 멀리 가기 위해선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능력을 나누거나 의견을 나누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사회성이 부족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높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성취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 이런 것들도 사회성하고 좀 연결이 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좀 더 행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성의 또 바탕에는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정당하게 의견 표현을 하는 것과 화내는 것의 구별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미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배우자가 당신 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 이렇게 화낼 일은 아니지 않아? 했는데 내가 언제 화를 냈다고 그래? 나 화낸 거 아니고 그냥 내 얘기한 것 뿐인데,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의 대화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아이들도 당연히 완벽한 사람이나 다 발달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대한 인식과 표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길러주게 되면 좋은 사회성을 갖게 되고, 자기 감정을 인식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거나 공감받기가 더 쉽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거나 행복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사회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말 되면 비슷한 또래 자녀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경우도 많고, 또 엄마 모임들 같은 거에 참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꾹 참으면서 나가서 사회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절대 부모가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부모의 사회성이 아이의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결국에 사회성이라는 건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공감해주면서 의견을 좁히는 과정,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누구냐? 당연히 바로 가까이에 있는 부모입니다. 하지만 사회성이 좋다는 걸 핵인싸가 되는 거랑 동의어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도 핵인싸가 되기 위해서 내 성향과 맞지 않게 굳이 너무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성향이 그게 아니다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이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아이들 모임 혹은 부모들 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 왜냐, 요즘은 형제 자매가 별로 없잖아요. 혼자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하고 노는 건 익숙하죠. 어른은 아이에게 맞춰주면 되니까 아이는 굉장히 그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지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게 되니까요. 근데 또래 관계에서는 그거랑 완전 반대죠. 서로가 다 우주의 중심인데 누가 누구를 맞춥니까?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발생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아이들 모임을 하거나 부모 모임을 하면 그런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나랑 있을 때는 이런데 밖에서는 어떤가를 또 다른 모습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집이랑 바깥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짜증도 많이 내고 막 요구도 많고 막 응석도 많이 부르는데 밖에 나가면 되게 의젓하고 점잖은 아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의 다른 모습을 관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세 번째로는 부모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다른 부모들은 또 어떻게 보거나 생각하는지, 또 이제 육아 정보나 이런 것들을 얻는 거, 또 부모들끼리 어쨌든 아이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지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위로를 하거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 모임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거가 내 체질에 안 맞고 거기 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안 맞는데 가면 쓰고 있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러면 굳이 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어떻게 아이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나요? 이러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놀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은 얘가 노는 걸 그냥 두고 보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갖고 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두고 보지를 못하고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자꾸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이는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부모랑 놀기 싫잖아요. 아이가 노는 방식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놀게 두는 겁니다. 아이가 뭐 자동차를 가지고 블럭을 쌓든 자동차를 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있든 그게 엄청나게 위험한 게 아니고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아니라면 제지하지 않고 그냥 놀도록 두는 게 좋고, 그러면서 거기에 적정하게 그냥 호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진짜 멋있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도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거기에 맞게 잘 호응해주고 감탄하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거기에 하나의 부분이 돼서 부모가 껴들어갈 수 있으면 그걸로도 일단 첫 번째 기본은 된다. 두 번째로는 웬만하면 밖에 나가서 놀고 미디어 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 만 5세 미만에서는 미디어 시청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30분, 1시간 어떤 이벤트성으로 보여줄 수는 있지만 매일매일 막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너무 많이 미디어를 갖고 놀게 되면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고, 미디어는 이제 일방향적이죠. 내가 원하면은 끄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살이는 그렇지 않죠. 친구랑 놀다가 잘 안 되는데 나 안 해 하고 치워버리면 친구가 나랑 놀아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미디어는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다른 사람 없어도 같이 아이랑 나가서 같이 그네를 타시는 것도 좋고, 같이 술래잡기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놀이가 심플하고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사회성 발달에는 더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이를 아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이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겁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잘 모르거나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거나 아이가 뭔가 말하기 힘든 상황에서 너 지금 화가 난 것 같구나, 맞니? 너 지금 혹시 이래서 화가 났니? 이런 식으로 아이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마음하고 언어가 잘 붙도록 연합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은 감정 발달, 사회성 발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주시면 나중엔 자기가 힘든 게 있거나 어떤 느낌일 때 나 이래서 힘들어. 그러면 이제 당연히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다른 사람하고도 확장이 돼서 친구하고의 관계에서도 섭섭하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을 때 나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이래서 내가 좀 불편해, 표현을 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출생부터 만 3세 혹은 좀 확장해서 출생부터 만 6세까지의 시기가 굉장히 발달 자체에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뇌가 빨리 발달하고 많이 발달하고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짜증, 화, 징징거림, 불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좀 여유가 있고 평화롭고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부모라면 너가 지금 이게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일단 먼저 좀 다독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래? 엄마가 아까 얘기했어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아이가 자기 마음을 다독일 능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외부의 기능, 즉 부모의 기능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돌 정도 되는 아이라면 부모가 단순히 그냥 안아주고 둥실둥실 두둥실 해주는
하시는 그런 거에서부터 안정감을 느껴서 좀 편안해진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고요. 두 돌, 세 돌을 지나면 점점점 그게 이제 언어화로 되면서 부모가 앉아서 차분하게 그래 너가 힘들었구나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것에 아이가 화를 가라앉히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들이 점점점 능력이 돼서 뭐 이제 만 5세, 6세가 되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혼자서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36개월 이전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심하게 화를 내는 거, 부모가 같이 흥분하는 거, 혹은 아이를 버릴 것처럼 얘기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엄마랑 같이 못 있을 줄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집 나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 굉장히 적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이에게는 큰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데 동생이 언니를 때린다, 언니가 동생을 때린다 이러면 야 때리지 말랬지 그렇게 되기 쉬운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같이 화내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기입니다. 안 돼, 그만, 멈춰, 일단 이 정도에서 끝나고, 맞은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일단 어루만져 주셔야 됩니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서 신체적인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 장벽을 세워주시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누구누구 괜찮니? 우리 누구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해, 많이 아팠지? 이런 식으로 먼저 그 아이를 좀 다독여 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아이를 가르쳐야 되겠죠. 너가 놀이하다가 잘 안 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를 이렇게 때리는 건 절대 하면 안 돼, 누구도 때려서는 안 돼, 이렇게 설명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아이가 한 번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다음부터 안 때리고 이렇지는 않아요. 수백 번 이상 얘기를 해야 아이의 어떤 행동의 기준이나 선이 생기는 것이지, 한두 번 듣고 말을 들으면 그건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가 잘 안 돼서 화가 난 건 알겠어. 근데 화가 날 때 우리가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때릴 수는 없잖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한 두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주시고, 그걸 실제로 좀 같이 연습해보고 갈등 상황에서 실행해보고, 그래서 잘 됐는지 피드백을 받아보고, 여러 가지 방법 혹은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아이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일단은 아이가 맞고 들어오면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화가 나거나 원망이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아이가 뭘 배울 수 있는가, 혹은 이걸 어떻게 넘길 수 있는가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먼저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장벽을 쌓는 게 일단은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폭력이 지속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에 대한 어떤 돌봄이 필요하겠죠. 엄마가 다 봤는데 너도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놀라진 않았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좀 읽어주시는 거.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친구랑 놀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아이가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서 그 친구랑 놀지 않으려고 할 때 그것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 친구랑 다시 노는 게 많이 불안하고 무섭구나, 일단은 같이 놀지 말고 좀 더 멀리서 지켜보자, 혹은 우리 다른 놀이 하자,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서로 이제 화해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친구랑 잘 놀아요. 그러면 그냥 두셔도 됩니다. 결국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이 될 때입니다. 그러면 아이들로서도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어떤 손해냐? 갈등을 경험하고 해결하는 그 과정을 겪는 거, 그걸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저 친구랑 절대 앞으로 놀아선 안 돼, 절대 저 친구랑 다가가지도 마, 뭐 말도 하지 마,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싸움 되지 않게 주의하시는 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이제 때리거나 공격했을 때에서도 나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다른 아이에게 충분히 사과하고 그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사과하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같이 또 친해져서 더 어울릴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끼리도 서로 충분히 사과하고 서로 좀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결국 그래서 부모님의 사회성, 갈등이나 감정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아이들의 사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서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하고 놀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신체적인 접촉이 생기거나 약간 짓궂은 성적인 장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남자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여자아이를 잘못 터치를 하거나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게 이제 좀 심하게 되면 학교에서 강제전학을 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자애들하고 말도 하지 마, 여자애들 절대 만지거나
이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모든 기회나 가능성을 차단하는 건 아이 발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여자아이랑 대화하거나 놀아보지 못한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다른 이성하고 잘 놀거나 대화를 하거나 사귈 수가 있겠어요. 혹은 대학생이나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이성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반려자를 만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점점 습관이 되고 내면화가 됐을 때 나중에 커서도 건강한 이성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모님들은 당장 문제가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롭거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에 처음부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미디어, 게임 처음부터 하지 마,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어렸을 때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미디어에 노출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야 되는데,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배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과정이고 시행착오인데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아이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실패나 아이의 힘든 모습을 견딜 수 있는 능력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으면 아이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가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반대로 굉장히 방임적인, 너무나 허용적인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 극단에 있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막아봐야 뭐예요, 다 소용없는데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게 냅둬야죠, 이런 식으로 아예 너무 허용적으로 한다거나,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되는데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는데 부모가 나서서 어떤 상황 정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언제 개입을 해야 되고 언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될지 사실 부모의 지혜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갖춰야 되는 마음의 중심, 균형 잡기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어떤 사고나 갈등,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무조건 아이에게 어떤 좌절이나 위기가 된다라기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원천 차단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겪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살아있는 부모의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갈등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시거나 혹은 또 반대로 너무 좋게만 보시거나 회피하시지 말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해결하는 과정을 아이와 함께 천천히 과정을 밟아가시고 여러 번 연습을 하시면 아이의 사회성은 그 과정에서 저절로 발달될 것 같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이거는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한 반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만 2돌이나 3돌부터 만 6세 정도까지 시기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병원을 빨리 데려오셔야 됩니다. 또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감각추구적인 장난감 놀이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약간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쿠크닥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소아정신과 전문의 조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옛날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드문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연구가 진행되면서 자폐 스펙트럼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2.5%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일 것이다, 이렇게 2.5% 정도면요 36명 중에 1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비율상으로 보면 한 반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흔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자폐 스펙트럼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은 원래 아주 옛날 개념으로는 자폐 스펙트럼은 거의 말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거의 상호작용이 없는 이런 사람들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말을 어느 정도 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만 상호작용에 어떤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로 조금 더 개념이 확장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늘어나게 된 거가 있죠. 두 번째로는 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늦게 낳게 되면서 생물학적으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태어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도 한몫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병의 중요한 요인이 부모의 나이입니다. 특히나 아버지의 나이랑 연관이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초혼 연령도 굉장히 30대 중반으로 높아졌고 첫 아이를 낳는 연령도 당연히 덩달아서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밖에 낳기가 어려운 것도 있죠. 그래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이나 뭐 어떤 유해 물질이나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이 자폐 스펙트럼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폐 스펙트럼인 발병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노출은 부모에 대한 노출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그런 것들에 더 많이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자폐 스펙트럼으로 태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나 첫 번째 특징은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어렵다입니다. 예를 들면 만 3세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도 거기에 응답을 잘 하지 않는 경우 혹은 거의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놀이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의 뚜렷한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놀이를 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기 때문에 엄마 이것 봐 이것 봐 나 이것 봐 잘 만들었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이들은 그런 대화나 말 표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서 놀고 자기 혼자 그냥 즐거워하거나 혹은 부모의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리액션에도 반응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리액션, 칭찬이나 표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보지도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왜 얘랑은 대화가 혹은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걸까,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으로 의심해서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뚜렷한 어려움. 두 번째로 중요한 증상은 제한된 관심사입니다. 아이들의 놀이는 어느 정도는 주제가 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5살짜리 남자애가 공룡만 주구장창 갖고 노는 거예요. 막 공룡 엄청 좋아해요. 막 로봇 엄청 좋아해요. 자동차 엄청 좋아해요. 이런 건 대체로 정상 발달입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이가 상당히 먹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놀이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자동차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갖고 노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랑 나누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줄만 세우고 있고 바퀴 돌아가는 것만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놀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놀이의 방식이 남들과는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제한된 관심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강박적인 어떤 패턴이나 불안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정해진 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그걸 굉장히 견디기 힘들고 불안해하고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원에 갈 때까지 어떤 해야 되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막 불안해하고 하기가 힘듭니다. 낯선 환경에 갔을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갔다고 해요. 그랬을 때 낯선 환경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론 보통의 아이들도 2주에서 한 달 정도 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거나 힘들어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게 3개월, 6개월, 반년 혹은 거의 1년 다 될 때까지, 그래서 거의 적응할 만했는데 이제 반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시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리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움, 너무 심한 불안이나 강박, 이런 것들도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것들이 상동어나 반향어, 상동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뭔 말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해요. 누구누구 뭐 먹을래? 이러면 뭐 먹을래? 이런 식으로 대답이나 문답이 되지 않고 의미 없이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요. 또 약간 특징적인 어떤 손동작들이나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보통의 아이들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당연히 이제 좌우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양쪽을 막 이렇게 흔든다거나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부모의 말을 모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주 자폐에서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뚜렷하고 나이가 먹어서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자폐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감각에 대한 예민함이나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민감해서 화장실을 가기가 힘들다, 물 내리는 소리, 헤어드라이기 소리, 청소기 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굉장히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거리고 이런 것들만 쫓아다니거나 혹은 이제 글자나 숫자
숫자, 문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것만 가지고 좋아하거나 막 그걸 막 외워버리거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감각 추구적 경향 혹은 감각에 예민한 경향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당연히 큰 소리에 잘 놀라고 시끄러운 소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울거나 놀라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반짝반짝거리고 막 빛나고 막 화려한 거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경향이 뭐 6세, 7세, 8세 이런 식으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뚜렷하다. 그리고 그게 삶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다고 하면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문자나 숫자, 글자를 아주 좋아하는 성향 때문에 이 아이가 영재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2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문자랑 글자를 막 굉장히 줄줄줄 읊고 막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 같은 것도 막 100, 1000만 막 이렇게까지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계산을 너무나 잘한다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하고 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잘하면서 상호작용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자폐 스펙트럼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만 너무 좋아하고 내가 갖고 있는 관심사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거나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좀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폐 스펙트럼 중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영화 레인맨이라고 자폐 스펙트럼인 형을 돌보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형이 되게 평상시에는 정말 바보 같다 막 이러는데 이렇게 뭐 네 자릿수 더하기 네 자릿수 예를 들면 곱하기 하면은 그걸 그냥 시간도 걸려지고 바로 계산을 해요. 이제 이런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반트 증후군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얘기하는 병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폐 스펙트럼이다 하면 모두 다 그런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그거가 없다고 실망하시거나 혹은 왜 우리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인데 그런 특별한 능력은 하나 없을까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자폐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자폐 스펙트럼으로 보일 만큼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폐 스펙트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지적 장애랑 거의 유사하죠.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발화가 거의 안 됩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다른 사람 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좀 너무나 빠져 있고 상동, 행동, 반향어 이런 것들도 너무 심하고 흥분이나 과각성 이런 것들도 있어서 막 제자리 뛰어다니고 막 뱅글뱅글 돌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자폐 스펙트럼의 모습 그리고 그게 아주 심하면 지적장애랑 거의 심한 지적장애랑은 구별이 안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자폐 스펙트럼이 언어 발달이나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되면서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고학년이나 중학생쯤에나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요. 그런데 어떤 양상이냐면 말도 하고요. 의사표현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적인 의사표현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질적인 의사표현이라는 게 뭐냐? 사실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느낌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런 것들을 잘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말투나 억양도 특이해서 얘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받고 억양도 좀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나 어떤 미디어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 혹은 마라톤 이런 데 나오는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약간 그런 특이한 억양이나 말투를 갖고 있죠. 근데 의사표현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인지 발달도 좋아서 변호사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자폐 스펙트럼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말만이 그런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이나 제스처나 읽는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표현의 상당 부분은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을 같이 동반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표정, 눈빛, 억양, 제스처, 자세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예를 들면 저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말 괜찮아서인 건지 아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그 사람의 표정이나 태도를 같이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읽거나 표현하는 게 굉장히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억양, 제스처를 읽는 게 안 되고 혹은 자기가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게 안 돼서 뻣뻣한 로봇과 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는 별로 티가 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커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커서 대학생 예를 들면 이럴 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잘 맺지 못하고 서투르고 어려운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성취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문적인 성취는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상호작용은 굉장히 좀 서투르고 어려운 경우가 가끔은 있다. 그런 경우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또 달리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의 뇌의 발달은 생후에서부터 만 3세 혹은 좀 길게 보면 만 6세 정도까지가 가장 활발하기도 하고 좀 물렁물렁하고 좀 변형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를 가장 좋은 시기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자폐 스펙트럼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만 2돌이나 3돌부터 만 6세 정도까지 시기를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주면 좀 더 경과가 좋다, 호전적인 경과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 7세이면 치료해도 소용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또 사춘기 이전까지도 뇌나 이런 것들의 발달의 변화나 궤적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도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른 시기에 해주면 더 좋은 효과나 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너무 늦게 발견하게 되면 치료를 해도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정도까지 가지는 잘 않는다. 왜냐면 그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기질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없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돌, 18개월, 2돌 이렇게 점점점 아이가 커갔을 때 언어 발달이 너무 많이 느리다, 혹은 현저히 지연된다, 이렇다면 그때는 먼저 병원을 좀 찾아보시거나 검사를 해보시는 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발달이 뚜렷하게 안 되고 있는데 좀 되겠지 너무 기다려서, 예를 들면 만 3세인데 아직도 말을 못하고 있다, 이때 오면 사실 꽤나 조금 늦게 오는 편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이가 돌 지났는데 혹은 18개월 정도가 됐는데 일단 말 시작이 안 된다, 이러면 검사를 해보거나 병원에 데려오시는 걸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호명 반응에 반응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거의 되돌아보지 않는다. 가끔씩은 되돌아보는데 혹은 이게 내가 불러서 되돌아본 건지 아닌지 많이 헷갈린다. 이런 경우도 사회성의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떤 자기의 놀이나 요구사항을 주 양육자에게 별로 표현하거나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뭐가 물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도 부모님에게 잘 되지도 않고, 혹은 말하지 않고, 혹은 부모를 보지 않고 그냥 부모를 손을 잡아서 끌어서 물 있는 데다가 데려간다거나, 이를 크레인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때는 병원을 빨리 데려오셔야 됩니다. 또 장난감을 갖고 놀 때도, 예를 들면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랑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 혹은 장난감의 목적대로 잘 가지고 놀지를 거의 않는다, 감각추구적인 장난감 놀이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도 약간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지극히 선천적인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초기에 생겼을 땐 부모의 애착이 부족해서 그렇다, 부모의 문제다, 엄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책이나 논문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죄책감을 갖고 내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이거는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다만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면 생후 2개월, 3개월, 4개월 이때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인 거지, 대부분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발현되는 시기는 대략 한 18개월, 24개월 정도면 조금씩 그런 특성을 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유전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다 보니까 유전적이라는 말이 좀 혼동을 주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가 유전적으로 정말 자폐 스펙트럼이나 지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다라는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전자 증후군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어떤 유전자의 어떤 문제를 아이에게 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 한 가지랑요, 두 번째로는 부모가 자폐 스펙트럼 지적장애와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세포분열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쉽게 말하면 오류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적인 어떤 문제 변형으로 인해서 자폐 스펙트럼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후보 유전자가 50개에서 100개 이런 정도로 보는데, 그게 이제 서로 어떤 조합이나 어떤 그런 문제를 일으켜서 자폐 스펙트럼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의 양육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자폐 스펙트럼을 조기에 인식하거나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근데 굉장히 나라에서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영유아 검진, 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나 알림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영유아 검진을 때에 맞춰서 꼬박꼬박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고 있는 동네 소아과 선생님, 그러니까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영유아 검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 인지, 사회성, 소근육, 대근육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다른 친구들보다 많이 좀 저조하거나 문제가 돼서 주의를 해야 된다, 혹은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권고가 뜨게 되면 그때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영유아 검진에서 나오는 기준은 헐렁한 기준입니다. 거기에서도 뭔가 걸려져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어려움이나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좀 더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경고 사인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꼭 심화평가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부모가 느꼈을 때 아이랑 뭔가 상호작용이 안 되고 거리감이 많은데 교류가 안 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라는 의심이 들면 꼭 먼저 병원을 좀 찾아주시는 것. 또 다른 부모님들이 한 번씩, 물론 이게 굉장히 다른 부모님이나 기관 선생님이 권유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모가 마음 상할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병원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 그러면 꼭 진료나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그냥 한 번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은 심사숙고하다가 정말 꼭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괜찮을 거야, 남편 누구도 좀 느렸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지겠지라고 절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게 있다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검사를 하게 되면 아이들마다 특성이 굉장히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언어 발달이 잘 되어 있는데 상호작용에 문제가 두드러지는 아이도 있고, 언어나 상호작용 모두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감각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받는 아이도 있고, 정도나 중등도에 따라서 치료해야 되는 방식이나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는 ABA, 응용행동분석이라는 치료입니다. ABA라는 치료는 상호작용이나 반응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행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불렀는데 전혀 대답이나 얼굴 쳐다보는 호명 반응이 전혀 없다, 언어적으로 뭔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응답이 없다, 이렇게 반응이 잘 안 되는 아이, 혹은 행동 문제, 혹은 자기 자신을 때리거나 화를 너무 많이 낸다거나 상동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경우, 그 반응성을 증진하고 문제 행동을 차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ABA 치료가 해주는 좋은 치료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치료 효과가 많이 입증된 그런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어 치료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은 언어적인 어떤 발달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언어 발달이 되지 않으면 그런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죠. 또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언어 발달이 많이 저조한 게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서 언어 치료가 이런 경과를 바꾸거나 예후에 도움이 되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그거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치료 중에는 플로어 타임이나 작업 치료나 감각 통합 치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플로어 타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회성을 증진하고 반응성이나 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촉진하는 그런 치료를 말하는 거고요. 작업 치료나 감각 통합 치료 같은 것들은 소근육 발달이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밥 먹는 거, 물건 정리하는 거, 글씨 쓰는 거, 색칠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좀 증진해 주거나, 너무 예민한 감각들이나 감각 추구적인 어떤 모습들을 조금 줄여줘서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좀 편하게 도와주는 거, 기관 생활을 할 때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사회성 발달이나 근본적인 상호작용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사회성 발달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치료도 받고 기관 생활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너무 예민하고 상동 행동이나 반향어가 심하고 자해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이런 행동이 너무 심하고 각성 조절이 어려워서 잠도 못 자고 음식도 잘 못 먹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너무나 많이 받게 되는데, 약물 치료가 그런 것들을 조금 줄여주거나
바꿔주거나 조정을 해줘서 기관 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줄여줘서 발달을 촉진하는 데 어떤 마중물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필요하다면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다. 또 센터에서 치료를 받거나 기관에서 치료를 할 때 착석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집중을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인지나 사회성 언어 발달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것들도 약물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은 부모님들이 대부분 다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아이가 크게 호전을 보이지 않거나 부모님하고의 생활이 너무 힘든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어떤 어려움이나 지연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걸 소아정신과 의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사실 평생 동안 케어하고 끌어가는 건 부모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부모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 부모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자원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고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조기에 빨리 아이를 발견하고 부모님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아이와 함께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